안녕하세요. 3월 달이 됐습니다. 봄이 됐네. 날씨가 좀 풀려야 될 텐데, 그죠? 자, 3월 달 해야 될 건 정치, 사회, 사상, 응용윤리, 그리고 통일교육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문제, 요건 한 문제, 어떨 때는 두 문제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뭐 원래 요거 둘이 합쳐가지고 한 20% 한 1, 2%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응용윤리는 대부분 보통의 경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어떨 경우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비중이 제일 높고 응용윤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양윤리 뒤에 붙여서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독립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그 1, 2월 달 서양윤리 뒤에 이거 붙이려니까 1, 2월 달 수업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제가 매년 3, 4월 달에 이제 좀 넣고 있으면 좀 이렇게 생뚱맞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순서는 정치, 사회, 사상 파트부터 좀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뭐 우리 시험 분과가 크게 뭐 윤리 사상이 있고 정치, 사회, 사상이 있고, 다음에 뭐 통일교육론은 정치, 사회, 사상 안에 포함된다 치고, 다음에 뭐 응용윤리, 다음에 교과교육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공부하시는 분에 따라 좀 쉽게 느껴지는 파트도 있고, 예를 들어 윤리 사상이 좀 쉽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뭐 사회 사상이 더 쉽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교과교육론이 좀 쉽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상하게 정치, 사회, 사상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이게 윤리 사상보다는 이게 편해요. 그리고 더 현실적이에요. 더 현실적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새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근래 들어가지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인 충격 하나, 대외적인 충격인데, 대외적인 건 며칠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젤렌스키를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진짜 그런 장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 두 정상이 싸움질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외교라는 건 절대로 격한 말을 안 합니다. 기분 나빠도 왜 유감이다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건 처음 봤는데 느꼈던 건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예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 폴란드 꼴로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예전에 여러분도 쇼팽을 아실 텐데 쇼팽이 파리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쇼팽이 파리에서 활동할 때 폴란드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반쪽은 러시아가 잡아먹고 반쪽은 독일이 잡아먹었어요. 국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미국은 이제 이건 사실상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거든요. 대통령 교체해버리겠다 그러고 있고 다음에 광물권 내놔라 그러고 있는데 현실적이죠. 원래 국제관계라는 건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 전쟁 상태입니다. 각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데니까,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상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죠? 맞습니다. 맞고 하니까 드는 느낌이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꼴 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국방비 투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없어진 적이 있으니까 미국에 기대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지금 방법이 없잖아. 그게 참 슬프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대한민국도 큰 나라가 아니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 또 하나는 국내적인 충격이었는데 계엄을 했죠. 비상계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계엄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계엄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대학교 앞에 군인들이 총 들고 실탄 장착해가지고 서 있고 탱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이랬던 걸 아주 어렸을 때지만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물론 아주 어렸으니까 감은 없죠. 감은 없지만 그런 비상계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군정이에요. 군인이 사법,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게 그 계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둘째 치고, 계엄 이후에 뭐 여러 우리나라의 정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난 현상은 그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재밌게 본 건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야 될 10대들이 모여가지고 탄핵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만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그 선언문을 봤어요. 그 안에 사용된 단어들을 봤습니다. 제일 많이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섰다. 뭐 이런 단어. 이건 이죠. 다음에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참 재미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 극우라는 정치적 정파를 지시하는 개념. 또 이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사용 단어는 아닌데 또 뭐 이런 단어들 저번에 사법부 서울지법이죠. 예, 들어갔던 분들 뭐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치면서 논리가 뭐냐면은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더라? 뭐 하여튼 이런 단어들, 이런 가치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치학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가치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은, 진짜 훌륭한 가치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가치들인데, 한편에서는 이 가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쓰는지가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무언지 알고 쓰는지, 자유민주주의는, 이건 뭐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일 텐데, 이념이죠. 텐데, 이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이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지, 국민저항권이라는 저 권리, 인민의 자연권적 권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알고 사용하는지, 심지어 우리 대통령께서는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라고 이야기가 대권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예요. 권리인데 이 대권 행사의 기원이라든지 이 대권 행사의 본질을 알고 쓰는지 사용하는지 물론 뭐 알고 사용하겠죠. 알고 사용하는데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모르는 것 같아.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 사회 사상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텐데 뭘 하냐? 도대체 뭘 공부를 하냐? 이걸 공부하는 건데, 이거. 10대 친구들이 선언문에다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좋다. 그 친구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공화주의예요. 이거든요.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 이거는 정의잖아요. 정의가 뭐냐? 도대체 정의가 뭐냐? 이런 거. 물론 이거는 요런 가치들은 여기다가 뭐 자유라는 용어도 엄청 많이 쓰더라고. 자유. 우리 지금 강목에 계신 대통령께서도 취임할 때부터 뭐 연설문 뭐 자유라는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어요. 자유, 평등, 뭐 이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들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가치들. 이런 건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정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가 어떤 견해를 취해야만 우파고, 어떤 견해를 취해야 좌파고, 극우가 뭐고, 극우전체주의 같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좌파 전체주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스탈린주의 같은 경우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극우 정파 우리나라의 극우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은 좌파 전체주의자들은 아니죠. 우파 전체주의 그러니까 기원은 나치즘 같은 데입니다. 저동기는 우파 전체주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범위예요. 왜? 어떤 국가든지 간에 그 국가는 국가 이념이 있습니다. 북한도 북한의 국가 이념이 있잖아요. 뭐 주체 사상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 이념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국가 이념이 없다? 그 국가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이념, 국가 이념은 그 국가의 통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중동에 있는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국가 이념은 종교입니다. 이슬람교예요. 하기 때문에 그 사법 체계도 이슬람 율법이 그대로 법률 체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교리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국가는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들의 국가 이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모든 그 국가의 국민들은 적어도 그 이념에 동의를 하면서 그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통합성이 깨지니까. 다민족, 그러니까 다문화 그 사회로 저인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되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뭐 무슬림권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도예요.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 이념, 자유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공화주의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이념이에요. 그런데 한국과 내에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이념들을 수용해 줘야 되거든요. 보통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이걸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굉장히 이질적인 애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이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10대 친구들이 알고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알고 사용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이유는 이건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이념도 아니고 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는 이 이념들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던 수많은 그 사상가들이 존재해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건 뭐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보고 여기에 반발했던 이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다음에 근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반발했죠.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그래도 중요한 이념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그리고 이거 국민저항권이니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이 가치들은 이런 정치적 이념들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같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거구 전체주의나 이런 거 공부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자,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관점에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보충 자료에 지금까지 기술되어 있던 것들 한번 봐주시고,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 교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사상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요 영역에서 동양사상가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잘 봐줘도, 저는 동양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자를 아무리 봐도 주자의 이론으로부터 공화주의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이론을 이끌어낼 만한 거리가 없어. 퇴계나 율곡 선생님의 이론, 아무리 봐도 없어요. 민본 사상, 육아에서 말하는 민본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통치계층이 되는 식자계층들이 그냥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지. 여러분들 적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인민주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혹은 국민주권.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이론에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국민주권 개념이 도출될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불교에서 이끌어낼 수 있냐? 없어요. 그런 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윤리에서 환경윤리 쪽에서는 관련될 수 있겠죠. 도교도 뭐 도가도 그렇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자 서양의 학자들 중심으로 사실상 지금 말씀드렸던 이념 자체가 서양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거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가 보실 분은 플라톤입니다. 민주주의의 적대자.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나중에 포퍼할 때 보시게 될 텐데 그 에너미 중에 한 명입니다. 열린사회의 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았던 그 당시에 민주정 아테네의 상황을 보면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저 민주정 치하에서 죽거든요. 죽기 때문에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플라톤의 그 정치 사상을 이건 뭐 전체주의 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아가거든요. 민주사회가 완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민주사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치유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플라톤의 그 사상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톤은 플라톤의 정치 사상은 크게 정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후기 사상은 의미가 없다. 자, 이 정기 사상인데 플라톤의 정치 사상, 사회 사상의 진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저서는 뭐니 해도 국가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입니다. 여기에 플라톤의 자신이 생각하는 플라톤의 사회 사상의 본질이 담겨 있는 책은 국가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되고 제 교재에는 여기까지 담겨져 있는데 별 의미가 없다. 출제돼도 여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 국가편에 담겨 있는 플라톤의 사회사상. 그러니까 윤리사상이 아니라 사회사상입니다. 자, 제가 윤리사상 할 때는 윤리적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 이제 사회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가 이거는 자, 왜 국가편 왜 썼냐? 이상적 국가 모델을 제시하려 했다.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될 보편적 원리를 확립 발휘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뭐냐? 이게 왜 생겼냐? 국가가 왜 발생했냐?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왜 발생했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허약성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개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욕구 혹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 전제는 그냥 무조건 참이야. 여러분들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의식주 욕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기 보존과 관련되어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동물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되니까 혹은 우리 종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자, 그런데 이게 개인의 혼자 힘만으로 이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인 그 단체를 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모인 단체, 집합체를 국가라고 해요. 자, 결국은 국가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란 도대체 뭐냐? 자,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 있죠.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 이것들을 충족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살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뭘 하냐? 서비스를 교환하는 체계예요. 서비스를 교환하는 체계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까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요거까지 보고. 자, 구성원들 사이에 서비스가 이렇게 상호 교환되는 체계가 국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서비스가 상호 교환되려면 어떤 그 조건이 필요하냐? 자, 원활한 서비스의 상호 교환은 자, 이게 잘 되려면 노동의 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무의 전문화가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달라요. 의식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 거야. 이 친구는 옷을 잘 만들어. 나머지는 좀 잘 못해요. 그렇죠? 이 친구는 농사 같은 걸 잘 지어.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집을 잘 만들어. 집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A가 보니까 그리고 B, C가 보니까 혼자서는 이 의식주 관련된 욕구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제가 나는 옷을 잘 만드는데 집 잘 짓네? 농사를 잘 짓네? 야, 모이자. 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 너는 이거 잘하고 너는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하는 걸 교환하자는 겁니다. 집 잘 짓고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떠냐? 저기 노동의 분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는 집만 짓는 거야. 얘는 옷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농사 지어가지고 곡물만 생산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를 B 같은 경우 집을 짓잖아요. 지 살 집 한 채 짓고 한 두 채 더 지을 거 아니야. 그것만 하면. 이 친구도요. 지 입을 거 빼고 뭔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지 먹을 거 빼고 뭔가 남을 거 아니야. 서비스가 교환되려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려면 노동이 분화돼야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화된, 예를 들어서 그 노동 관련된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상호교환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플라톤의 전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타고난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성향이 여기에 맞는 친구가 있고, 여기에 맞는 친구가 있고, 여기에 맞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 내가 옷 만드는 제가 뭘 이렇게 잘 못 만들거든요. 손재주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뭘 이렇게 잘 만들지를 못해. 어릴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라모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카데미 이런 데 보면 탱크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든 거 있는데 제 친구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걸. 그래서 그 안에 모터도 달려있고 해가지고 유선입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이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요. 제대로 이렇게 모터가 작동도 안 하고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손재주가 너무 없구나. 사람마다 다 타고난 바 자신의 자연적 성향이 다르고 그 성향에 따른 일이 다른 거야. 그래서 타고난 바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국가는 타고난 개인들의 상이한 자연적 성향에 의존하여 수립된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달리 말하면 각자가 각자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국가가 수립된다. 자, 요게 출제되거나 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요 내용을 이해해야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국가. 이상국가. 자, 어이구, 이거 왜 이래. 이상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예요. 혹은 아름다운 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플라톤이, 국가편에 나와 있는 플라톤이 이상국가. 플라톤은 그런 국가를 뭐, 정의로운 국가, 뭐, 심지어는 뭐, 아름다운 나라, 제 홈페이지 이름이에요. 칼리폴리스라고 돼. 칼리가 원래 아름답다는 뜻이고, 폴리스는 뭐 나라니까. 그 서양 그 여성분들 이름들 중에 켈리 있죠. 켈리의 기원이 그리스 칼리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자, 아름다운 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그 국가라는 대화편의 부제는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원래 주제는 국가의 정의가 뭐냐가 아니에요. 사람의 정의, 그러니까 사람의 올바름이 뭐냐가 원래 주제예요. 원래 주제인데 그 개인에게 있어서 올바름, 정의가 뭐냐를 탐구를 하려다 보니까 비유로 큰 문자, 작은 문자 이렇게 쓰는데, 자, 사람의 올바름을 알려면은 사람의 정신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이게 내적인 거니까. 근데 그건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플라톤이 취했던 전략이 뭐냐면은,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는,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게 닮았네? 대형되네? 그러면은 국가라는 건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올바름을 우리가 파악해내면 우리 정신에서의 올바름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방식의 전략을 써요. 그래서 국가의 정의를 다룹니다, 먼저. 그래서 큰 문자, 이게 국가고, 작은 문자, 이게 개인의 영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 윤리사상에서는 여기 이 측면을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윤리사상에서 이 측면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사회사상이니까 요거, 국가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정의로운 국가가 뭐냐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보기 전에 참고로 요 이야기 한번 볼게요.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왜 만들어졌다 그랬죠? 나 혼자 나의 욕구, 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나는 지금 옷을 잘 만드는데 밥을 짓거나, 그러니까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잘 못 져. 그래서 저쪽에 집을 잘 짓는 애를 불러왔고, 다음에, 방금 옷이라고 그랬나요? 예, 저쪽에는 농사를 잘 짓는 애를 불러와가지고 연합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국가야. 자, 그래서 국가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인들의 생존 욕구가 최소한으로 충족되는 국가에서 출발을 해요. 이때 생존 욕구라 그랬을까? 의식주죠. 그렇죠? 고욕구를 최소한으로 그래서 그런 나라를 플라톤이 최소한도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최소한도의 나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단지 먹고 입고 자는 욕구만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존재잖아요. 하기 때문에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문화적인 욕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정신적 존재니까 어떤 학문적인 욕구도 있을 것이고, 예술적인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있겠죠. 자, 그런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로 국가가 팽창합니다. 국가가 팽창해요. 그런 나라를 호사스러운 나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플라톤이 이 호사스러운 나라를 영적 상태의 나라, 뭔가 병들어 있는 나라라고 불러요. 뭔가 병들어 있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병들어 있냐? 호사스러운 나라이긴 한데, 이건 전형적인 아테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은 스파르타적 지향성이 좀 있어요. 스파르타는 엄청나게 검소한 국가입니다. 아테네인이 스파르타 가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못 먹어요. 너무 거칠어요. 음식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되게 검소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적 지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긴 한데, 물론 스파르타의 체제를 다 옹호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의 아테네인 같아요. 이미 아테네는 전성기에 꺾였지만 그 그리스 지역에서 거의 최정상의 문명을 이뤄낸 게 아테네지 않습니까? 예술, 여러 부분 철학, 여러 부분에서. 자, 그런데 요 호사스러운 나라를 염증 상태의 나라, 뭔가 병들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정의가 실현되어 있지 않더라고. 정의가 실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요, 이상국가는 뭐냐? 이상국가, 자, 이 염증 상태가 치료된 나라입니다. 이 염증 상태가, 자, 그리고 염증 상태가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상국가예요. 자, 이상국가는 결국 그래서 모든 국가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정의로운 국가.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전한다고 봐요. 자, 요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최소한도의 나라는 사실상 인구 3명만 있으면 돼. 의식주 있잖아요. 요것만 하면 되잖아. 3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명만. 요것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담당할 애들, 전문적으로 담당할 애들 3명만 있으면 돼. 이게 최소한도의 국가예요. 자, 그런데 문명생활에 대한 욕구를 팽창한다 그랬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요 문명생활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각하는 사람, 학자, 이런 사람들 쭉쭉 불러 모아야 돼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구가 막 늘어나겠죠? 사람 인구수도 늘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도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영토도 늘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가 영토도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팽창을 해요. 자, 그러면은 원래 3명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이제 10만 명, 20만 명이 모인다. 모이잖아요. 모이면 무슨 문제 생겨? 그러면은 여기만 국가가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얘네들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욕구를 가질 거 아니야. 사람들 데려오고 국가를 그 영토를 이렇게 팽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전쟁이 발생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두 국가. 자, 그래서 어떤 필요가 생기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커지면은 국가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과 다음에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소위 통치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통치의 필요성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필요가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플라톤의 전제를 따라갑시다. 국가는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 되려면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랬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려면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것도 일이잖아요. 국가를 방어하는 것도 일이고 국가를 통치해서 질서 잡는 것도 일이잖아. 그러면은 이 일을 누가 맡아야 돼요? 이 일을 누가 맡아야 돼? 타고난 바 그 일에 가장 잘 맞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저 일을 맡아야 돼. 저 일을 맡아야 돼요.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 방어가 가능해져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걸 일단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세요. 이상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는가? 자, 이상국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혹은 국가의 구성 부분들이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상응하는 나름의 일, 그러니까 타고난 바 성향이 다 다르다 그랬죠? 타고난 바 자연적 성향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한 국가 안에서 자신이 맡을 일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상응하는 나름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그러면서 모든 국가 구성원은 국가 전체의 질서와 안녕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 이상 국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립이 될 수가 있다. 자, 이제 요 생각으로부터 플라톤이 어떤 주장들을 해 나가냐. 자, 그러면
모든 뭐 국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연적 성장이나 뭐 상호하는 나름의 역할 뭐 수행하고 이때 국가의 구성 부분들이라 그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의 구성 부분들이 뭔지를 봐야 돼.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대제국이 건설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추천드리는 건 그리스 한번 여행을 가보셔라. 가보시면 물론 그 지중해 국가들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면, 근데 그리스를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산이 많아요. 산지 국가예요, 산지 국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정말 산이 많아요. 이렇게. 폴리스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지가 많아가지고 서로 교통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이 통합된 큰 국가를 형성하기가 자연적으로 힘든 때예요. 하기 때문에 작은 폴리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요런 시대입니다. 아테네 그래봐야 면적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페르시아를 이겼다는 게 참 신기한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상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다가 여기가 농사 짓기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가 끽해봐야 올리브 뭐 이런 거 나는 거야, 여기. 밀농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지대예요. 하기 때문에 얘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배 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교류를 해야 돼요. 이집트하고 교류 많이 했죠. 이집트는 그 당시에 곡물 창고니까. 이집트한테 이제 곡물 밀 받아오고 받아오면서 이집트의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오고 했지만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폴리스예요. 그러면 그 작은 그 단위로만 사고한 거예요.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요. 국가라면 그 수준이에요, 이 친구들 머릿속에는. 자, 그래서 지금 근대국가 여기는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지금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가를 딱 봤는데 국가는요, 일이 단순한 거야. 가장 단순한 건 첫 번째 뭐 하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자신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국가 구성원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집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조각품도 만들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산해는 국가 구성원들의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화들을 생산해내는 부류가 있는 거지. 있었죠? 자, 그런데 최소한도의 국가에서 있지 않은 일이 이제 국가가 팽창하면서 생겼다 그랬죠. 국가를 방어해야 하는 일이 있고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통치해서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와 관련한 일은 크게 세 개가 있구나. 생산하는 일이 있고 방어하는 일이 있고 통치하는 일, 요 세 가지인 거예요. 요 세 가지 일과 관련해서 국가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보충자료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보충자료 5페이지 보시면 국가의 세 부분과 그것들의 고유한 덕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자, 먼저 뭐 있어요? 다스리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통 통치자, 수호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냐? 지성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를 통치함으로써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저하고 같이 윤리사상을 같이 했으면 아시겠지만 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아레테가 있는 거예요. 그 덕이라는 건 언제나 기능 발휘와 관련해서 정의되는 거고 존재하는 거니까. 자, 요런 일이 있죠? 그러면은 덕이란 그런 거예요. 기능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이 있으니까 요 일을 훌륭하게 해주는 덕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통치자의 고유한 덕이에요. 지혜.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지력, 지적 능력. 자, 2022년에 한번 출제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떤 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국가를 방어해야 될 일이 필요했다 그랬죠. 자, 그걸 하는 부류예요. 보조하는 부류, 보조자 혹은 협력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부르고요. 자, 보조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누굴 보조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은 뭐 여러 직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의 군대는 누구를 보조한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보조한다라는 건 수호자를 보조하는 거, 통치자를 보조하는 거죠. 자, 통치자를 보조해서 뭘 해? 통치자의 명령 혹은 법을 수호하며 통치자를 보조하여 내외의 적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일을 하는 게 보조자들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2024년에 아마 기입형으로 한번 나왔을 거예요. 보조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래태가 있잖아요. 덕이 있잖아요. 그 덕이 뭐라고? 용기입니다. 보조하는 부분의 고유한 덕이에요. 보조하는 부분의 고유한 덕. 자, 용맹함이 지혜에 의해 인도됨으로써 형성되는 보조자 계층의 고유한 덕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플라톤의 3대 비유 중에 동굴의 비유 아시죠? 이렇게 이게 동굴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오름길, 내림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름길이 있는데 이게 되게 가팔라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게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식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존재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윤리학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교육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한데, 이게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되면 이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왜 딱 나가면은 여기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연못이 있고 요게 나무 그림자 그러니까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죠. 나무가 이데아를 상징하는 거고 나무 그림자인데 요 수준의 우리 인식적 상황이 뭐냐면 디아노이아예요. 그 추론적 사고.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요 단계가 어디에 부응하냐면 기하학 배우는 단계입니다. 기하학. 여기 올라가면 이제 변론술 같은 거 배우는데 기하학 배우는 단계예요. 이게 수학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적 사고에 익숙하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존해 풉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그 산수를 잘 못하는 애가 어떤 수학 문제에서 예를 들어 여기 각도 주고 여기 각도가 얼마냐, 이 각이 얼마냐.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 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 내압의 합은 180도 아닙니까?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 여기가 60도, 여기가 70도면 여기는 당연히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경험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사유를 통해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고 안 짰어. 시험 문제지에 그려져. 시험 문제지에 이게 60도고 70도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건 60도로 하자. 이건 70도로 하자. 라고 전제했을 때 이게 몇 도냐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교육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성을 단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경험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지성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데아를 보지. 그래야 이데아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교육 과정이거든요. 이 교육 과정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 교육 과정입니다. 저 과정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데 이거 안 되네? 야, 너 생산자. 갔는데 애가 되게 용맹해. 기질이. 용맹해. 그런데 철인, 지혜론자가 될 만한 지성적인 능력은 없는 거야. 그럼 너는 군인. 내가 국가편에 보면 이제 지혜론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탐구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탐구에 대한 열정. 그런데 저도 이렇게 어린애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선천적으로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막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지. 뭐 다른 데 능력이 있겠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런 애들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육 과정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해가지고 그 국가의 계층을 확립합니다. 이렇게 너는 생산자, 너는 수호자. 자, 어쨌든 간에 타고난 바 굉장히 용맹한 애들 있잖아요. 용맹한 애들이 이제 군인이 돼야지. 저처럼 이렇게 빌빌대면 군인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보고 막 항상 두려워하고 도망만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뭐 그냥 재미난 이야기인데, 재미난 이야기 아니고 제가 경험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학 다니면서 시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시위를 하면은, 요새 그런 시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시위야. 기본적으로 경찰 쪽에서도 백골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위 진압 전문 경찰들이 있습니다. 무도 경찰들이에요. 애들 이제 하얀 이 헬멧 쓰고 달려와 막 뛰어옵니다. 이 방어복 입고 뛰어와가지고 막 애들 막 붙잡고 때리고 잡아가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도 막 시위는 거의 무조건 폭력 시위예요. 무조건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가봤지. 굉장히 무서워. 앞에. 근데 그 와중에, 그리고 저쪽에 체류탄도 막 쏴요. 경찰은 체류탄 쏘잖아요. 여러분 체류탄이라는 거 맡아본 적 없죠? 죽고 싶어요. 들이키면. 숨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리고 이 콧물 눈을 못 뜨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쏘고 그 친구들은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가스 쓰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래 무서워요. 저는 앞에 쓰지를 못하겠어. 근데 그 와중에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경찰들이 달려와도 경찰들하고 붙어. 두려움을 안 느껴요. 그래서 저건 타고난 거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런 거 봤어요. 과학자들이 탐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외에 암벽 타기 하는 선수들 있죠. 근데 이 로프를 안 하고 암벽 타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림 스포츠 굉장히 즐기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뇌를 연구를 했거든요. 일반인들하고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 달라요. 두려움을 안 느껴요. 두려움을 안 느껴.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근데 훈련된 게 아니야. 얘들이 두려움을 안 느껴요. 여러분들 저 높은 북한산 같은 데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암벽 타기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로프를 매잖아요. 그걸 로프를 안 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다 죽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 못 하잖아. 근데 일반인들에 비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 회로가 굉장히 약하답니다. 약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아주 용맹한 애들이 군인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용맹함은 제대로 인도가 안 되면은 오히려 악을 낳습니다. 폭력 행위를 할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에 의해 인도돼야 된다. 달리 말해 그 지혜로운 통치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자, 보조자 계층이 고유한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으로, 자, 어떻게 정의되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 자, 보세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자, 이걸 누가 알려줘요? 통치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명령의 형태로 혹은 법의 형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 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자, 소신의 지속적인 보존과 그런 능력입니다. 자, 통치자가 명령을 하든지, 물론 이 통치자는 지혜로운 통치자여야 해요. 지혜로운 통치자가 명령 혹은 그 명령의 형은 법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걸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들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자 계층의 고유한 덕이 용기다. 그리고 생산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고유한 덕이 없어요. 이 계층은
고유한 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출제되고, 지혜의 덕 출제하고, 그랬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세 부분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사주덕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르곤, 그러니까 기능이 있는 곳에 아래태 덕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는 곳에 덕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덕이란 결국 이 기능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국가는 세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생산하는 부분은 고유한 덕이 없어. 그러면 두 개만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과 기능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네 개야. 네 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개는 했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은 절제하고 지혜예요. 절제하고 정의예요. 정인데 이거는 특정 계층의 고유한 덕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덕입니다. 이면 달리 말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들, 부분들이 갖춰야 될 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부분의 고유한 덕이 아닙니다. 이게 특정 고유한. 자, 그러면은 절제하고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혹은 올바름. 저는 올바름이란 그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과서는 전부 정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절제. 2024학년도에 이 절제의 덕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절제란 뭐냐?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규정적 정의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요게 절제에 대한 규정적인 정의입니다. 플라톤이 내린. 자, 여러분들,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일단은 우린 지금 사회세상을 하니까 개인은 뺍시다. 빼고, 자, 여러분들 국가는 어떻게 성립한다 그랬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성향에 근거해서 성립된다 그랬죠? 그 성향에 따라 일이 나눠져. 일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생산하는 일에 더 적합한 애는 생산자가 되는 거고, 국가를 방어하는 일에 적합한 애들은 보조자가 되는 거고, 국가를 통치하는 일에 적합한 애들은, 그러니까 타고난 그 성향이, 그게 적합한 애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들 중에, 그런 타고난 그 자연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 성향 중에 보다 나은 성향은 뭘까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가장 나아요. 가장 나아. 통치자가, 이게 개인의 정신과 관련해서는 이성이에요. 이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가장 낫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 가장 낫고, 그 다음에 보조자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절제의 정의에 따르면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그러면 한결 나은 쪽 통치자. 그리고 두 개만 보면 통치자와 요걸 피통치자라고 봅시다. 두 개 합쳐서 둘 다 피통치자니까 여긴 통치자잖아요. 통치자 피통치자냐. 그러면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에 한결 나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결 못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예요. 합의.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통치해야 돼.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고, 자, 나머지 두 계층은 지혜로운 자의 통치를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아니죠? 합의라 그랬잖아. 이 친구도 합의를 본 거고 이 친구도 합의를 본 거예요. 나는 내 성향이 여기에 맞으니까 나는 이 일에 전념하겠다. 통치하겠다. 이 친구들은요. 네가 통치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의 통치를 내가 자발적으로 수행하겠다. 이게 절제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통치하고 나머지 두 계층은 지혜로운 자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요.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돼요? 조화롭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겠죠. 조화롭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겠죠. 자,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이름 어때요? 모든 계층이 절제해야 해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그러면 만들래 모든 나라가 절제해야 돼. 자, 얘는 통치해야 돼. 여기는 통치자의 지혜로운 명령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그것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통치자가 재산을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왜 재산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라톤은 스파르타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스파르타 있죠? 그 당시에 스파르타의 규제, 여러분 300 보셔서 300? 영화 300 막 몸 좋은 애들 막 나온 애들 있죠. 그 스파르타의 귀족 있잖아요. 스파르타의 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뭐 아시잖아요. 뭐 어릴 때 뭐 빌빌하게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뭐 그랬대잖아. 그 나이가 딱 되면은 가정을 떠나야 돼요. 그게 7살인가 8살. 뭐 나이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 귀족 자제들을 남자아이들은 떠나. 그리고 집단 생활합니다. 거기서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그렇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냐? 아니에요. 귀족들은 한데 모여가지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귀족 남성들 공동 식사를 하고 스파르타의 귀족 남성들은 다른 직업을 못 가져요. 오로지 국가를 수호하는 일만 다 군인이야 그냥. 그럼 경제활동은 누가 하겠어요? 근데 경제활동은 여성들이 합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가정을 안 돌봐요. 그냥 사자무리의 수컷이야 그냥. 여기 가정을 안 돌봅니다. 이게 스파르타가 이래요. 가정을 안 돌봐요. 그리고 여기서 공동생활을 해요.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옷도 똑같은 거 비슷하게 입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얘네는 국가를 방하는 일만 해요. 요게 그 당시에 스파르타입니다. 물론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국가와는 좀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 공동식사하고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비용은 각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경제활동 안 하잖아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요 비용을 대는 거예요. 이 비용을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근데 플라톤도 이 통치자 계층들은 계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 통치자는 똑똑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깨집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들 거 아니야. 통치에 전념하지 않고. 그러면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대충 뭐 이런 거예요. 자, 하니까 통치자도 절제가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통치의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요 계층들도 전부 절제해야 돼. 보조자는요?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방어하겠다. 그 일에 전념하겠다. 수호자, 이 생산자는요? 원래 생산자 계층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감각적인 욕망이 이제 넘쳐나는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벌어둔 돈 가지고 뭔 짓을 할지도 몰라.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권력을 탐하게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는 거야. 통치를 자발적으로 수용해가지고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생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절제하는 거지. 요게 절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규정적인 정의를 한번 봅시다.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류에 일을 넘보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정의를 할 때마다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절제하고 뭐가 다르죠? 이렇게. 절제에 들어가고 뭐가 다르죠? 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읽었던 논문,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원 1기 때 이 플라톤 국가였거든요. 근데 옥스퍼드에 가면 아담이라는 아주 유명한 플라톤 전문가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의 그 논문을 읽었거든요. 똑같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플라톤 전문학자도 있고 뭐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플라톤 전문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결론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옥스퍼드 교수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평생 플라톤만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신에 개념을 따라갑시다. 어떻게 돼 있냐?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때 각자라는 말은 뭐 한 사람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죠.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분, 그 부분들에 속한 사람들이 각각 속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해. 통치자는 통치자 일을 열심히 하고 보조자는 국가를 열심히 방어하고
생산자는 그 국가 구성원들의 그 물질적인 어떤 복리를 위해 열심히 생산하고, 자, 합니다. 하는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통치 질서를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달리 말하면 통치자가 예를 들어 생산자가 하듯이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보조자가 막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막 지가 통치하려 한다든지, 생산자가 쌓아놓은 부를 이용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나라,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치와 피통치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말이죠. 정의로운 나라란 결국 지혜와 용기 그리고 절제가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조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치에 매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조화롭고 질서 있는 국가의 상태 및 그러한 상태를 이루어내는 힘, 이게 정의다.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 예, 질서 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서 잡히죠?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제 부분들이 각자 자기의 일에 충실히 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계층적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통치와 피통치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 체계에 따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자, 하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이런 이성 국가를 봤을 때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이런 나라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테네 민주정,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정에서 이 공직 임명 방식이 있어요. 아테네 어떻게 임명하냐? 제비뽑기입니다. 추첨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의 대소사가 어디서 결정되냐? 민회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 직접민주주의 관련돼 있는 두 기관이 있어요. 그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 체계에 대표적인 게 민회예요. 그리고 재판소입니다. 민회와 재판소거든요. 민회, 재판소도 그 판사 한 명이 이렇게 막 검사, 변호사 이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쫙 모여 있고, 소크라테스가 이게 재판장 끌려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변론을 하잖아요. 이쪽에 고발한 사람이 검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치면 고발을 하고, 소크라테스 그에 대한 변론을 해요. 그러면 마치 배심원들처럼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의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만 운영되면 좋지.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중우정치예요. 이게, 자, 플라톤의 생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플라톤이 잘 드는 비유가 뭐냐면은, 배를, 항해 있잖아, 항해. 자, 누가 배를 몰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누가 배를 몰아야 돼요? 자, 배 안에는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고, 다음에 이 타고 가는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객. 누가 배를 몰아야 돼요? 여행객이 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난파한단 말이에요. 암초 같은 데 들어받고 다 죽을 거 아니야. 선장이 몰아야 돼, 선장이. 왜 선장이 몰아야 되죠? 항해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 배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가지고 지점에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국가는 그러면 누가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고 민회에서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테네가 실제 그랬어요. 민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국가 전체에 문제를 일으켜요. 자, 누가 통치를 해야 되겠냐? 마치 배의 선장과 같은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요?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그래야만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통치 질서를 확립해. 그리고 그런 사람이 통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회적 직무에 충실할 때 아까 국가가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의 상호 교환 체제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좋은 나라요, 정의로운 나라요, 아름다운 나라다. 자, 요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봅시다.